70세 할아버지가 남긴 공책 하나가 완벽해 보이던 가족의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겉으로는 효심 많은 사위의 진짜 얼굴과 참고 또 참았던 장인어른의 절절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정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태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결리지만 가족을 위해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정태의 마음 한편에는 늘 고마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 이 나이까지 함께 살자고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데. 딸 하은은 44이 되도록 결혼을 미뤄왔습니다. 홀로 계신 아버지를 돌보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죠. 그런 딸이 46이 넘어서야 만난 사람이 바로 현재의 사위 상민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상민은 정태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태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딸이 혼자 늙어가는 것을 보며 늘 마음 아팠던 정태에게 상민은 마치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거든요. 아침 7시 하은이가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습니다. 정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보며 하은은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차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이게 뭐라고? 정태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딸의 밥그릇에 밥을 정성스럽게 담아줍니다. 그때 상민이 부엌에서 나타났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하게 정리한 머리. 언제나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청소기 제가 돌릴게요. 쉬세요. 상민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정태를 향한 배려 가득 담긴 목소리였죠. 하은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진짜 효심 많은 사위야. 아빠 정말 좋은 사위 만나셨죠? 정태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그저 고마울 뿐이었어요. 딸이 웃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태가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들이 정갈게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오이 소박이 하나하나가 정태의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죠. 상민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저도 아버님처럼 요리 잘하는 사위가 되고 싶어요. 아이고, 무슨 상민이가 하는 요리도 맛있던걸. 정태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요리를 인정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평범한 아침 풍경이 정태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잠깐 열린 주방문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정태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어요. 오빠 오늘도 그 늙은이 앞에서 연기 잘해야지. 상민의 여동생 주영의 목소리였습니다. 36세인 주영은 작년부터 이 집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직장을 잃고 갈 곳이 없다며 오빠에게 도움을 청했고 상민이가 하은이를 설득해서 함께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태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니,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저는 출근 준비해야겠네요. 하은이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까지 가는 길이 멀어서 일찍 나가야 했거든요. 정태는 딸의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점심은 꼭 챙겨 먹고. 네, 아빠.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게요.
하은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뽀뽀를 하며 다정하게 인사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한 가족 같았습니다. 정태는 현관까지 나가서 딸을 배웅했습니다. 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바라보는 것이 정태의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기를,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온 정태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상민은 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주영은 자신의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정태는 혼자서 조용히 그릇들을 씻어나갔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정태는 참았습니다. 이 정도야 뭐 대수로울 게 있을까요?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정태에게는 이런 일상적인 집안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상민은 정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저녁은 간단히 드세요. 그래, 알겠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정태는 언제나 그렇듯 자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위도 자신만의 생활이 있으니까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테니까요. 상민이 나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정태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구두를 닦기 시작했어요. 바쁜 딸을 위해 구두를 다 닦고 있었습니다. 구두를 닦으면서 정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딸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사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랐어요. 그게 정태의 소원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움직이시죠? 주영이 자신의 방에서 나와 정태를 향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숨어있던 주영의 목소리에는 이제 거침이 없었어요. 36세인 주영은 오빠인 상민보다 훨씬 직설적이고 거칠었습니다. 도박과 코인 투기로 빚을 진 후 이 집에 얹혀 살게 된 것도 결국은 정태의 유산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었죠. 정태는 구두를 닦던 손을 멈추고 주영을 바라봤습니다. 주영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어요. 정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뭘 움직이라는 거니? 모르시는 척하지 마세요. 부엌일 해야죠. 설거지는 끝났어도 점심 준비는 해야 하잖아요. 주영의 말투는 명령조였습니다. 사돈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정태는 무릎이 아픈데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70세의 몸은 이미 곳곳이 쑤시고 아팠지만 참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정태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정태의 뒤를 따라오며 주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좀 제대로 해주세요. 어제 김치찌개 너무 짰어요. 정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김치찌개를 가장 맛있게 먹은 사람이 바로 주영이었는데 이제 와서 짜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말대꾸를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꺼내는 정태의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손떨림이 심해졌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주영은 그런 정태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에이, 손도 이렇게 떨리는데 요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정태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매일 들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어요. 주영 씨, 점심은 뭘 해드릴까요? 됐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청소도 해야죠. 어제 거실 바닥이 좀 더러워 보이던데. 정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거실 청소를 했는데도 더럽다고 하니 정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는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점심 준비를 시작한 정태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하면 이혼할 거야. 하은은 애도 없는데 상민이 떠나면 정말 혼자가 돼버려. 정태는 딸 하은의 행복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46이 되어서야 결혼한 딸이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설령 사위가 자신을 괴롭힌다 해도 딸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태의 마음이었습니다. 나 하나 참으면 그 애는 웃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정태는 묵묵히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이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정태 자신도 잘 모르겠었어요. 주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코인 투기 앱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씩 아 진짜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태는 깜짝 놀라서 손을 멈추곤 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상민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속이 있다며 나갔는데 벌써 돌아온 것이었어요. 상민은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정태는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어서 와. 밥 거의 다 됐다. 하지만 상민의 관심은 정태에게 있지 않았어요. 상민은 곧장 주영에게로 가서 소근소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부엌과 거실이 붙어 있어서 대화 내용이 다 들렸어요. 오빠, 오늘 변호사한테 알아봤어? 응, 알아봤어. 도장만 받으면 된대. 정말? 그럼 빨리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며 살 거야? 정태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장이라는 말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알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점심 준비를 마친 정태는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불고기, 시금치나물, 김치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상민과 주영은 그저 밥을 먹을 뿐 고마움의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님, 된장찌개 간이 좀 센 것 같은데요? 상민이 첫 숟가락을 뜨고 나서 말했습니다. 정태는 조심스럽게 맛을 봤는데 간이 딱 알맞았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식사 중에도 상민과 주영은 정태를 무시했습니다. 둘만의 대화를 나누며 마치 정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정태는 혼자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야 할 음식이 모래 씹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상민과 주영은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정태는 당연히 설거지를 해야 했죠. 허리가 휘어져 가는 늘은 아버지에게 모든 집안일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 이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정태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살아왔어요. 아내와 함께 고생 끝에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아내가 죽은 후 딸과 함께 살게 되면서 이런 날들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참는 게 미덕이야. 내가 참으면 가족이 평화로워. 정태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참고 또 참는 것이 늙은이의 덕목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참음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낸 정태는 손을 닦으며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상민과 주영은 여전히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자신이 부엌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는 동안 이들은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정태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서랍장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정태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사진 속에 아내는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정태는 깊은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결렸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빨래도 널어야 했으니까요. 정태는 손을 붉게 데이면서도 묵묵히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조용히 쓸고 닦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지만 정태는 계속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상민과 주영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고 거칠어졌어요. 마치 정태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주영의 행동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도박과 코인 투기로 진 빚 때문에 조급해진 주영은 이제 대놓고 정태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수요일 오후 하은이 출근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영이 상민에게 다급하게 말했어요. 정태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너무 급하게 하면 새언니가 눈치챌 수도 있어. 급하긴 뭐가 급해? 내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하는데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 것 같아? 주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빚의 규모가 상당한 것 같았습니다. 정태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 해. 언니 야근한다고 했으니까 늦게 들어올 거야. 정말? 그럼 오늘? 응. 늙은이한테 유산 넘기라고 해. 정태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산을 넘기라고? 이들이 정말로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정태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할 건데? 간단해.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면 돼. 할아버지가 뭘 알겠어? 주영의 말은 정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정태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서 정태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점심을 차린 후 정태는 불안한 마음으로 상민과 주영을 불렀습니다. 밥 먹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식사 중에도 상민과 주영은 계속 눈을 주고 받았습니다. 정태는 밥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태가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가려는데 상민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태는 발걸음을 멈추고 상민을 바라봤습니다. 상민의 표정에는 평소의 가식적인 친절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차가운 계산이 서린 눈빛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정태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민과 주영이 정태의 양옆에 앉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신문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경이나 애정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힘든 상황이에요. 주영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요. 사업? 정태는 의아해했습니다. 주영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일까요? 네, 온라인 쇼핑몰이요. 요즘 대세잖아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상민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주영은 도박빚에 쪼들리고 있었고 코인 투기로 더 큰 돈을 잃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정태에게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영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어져 있었어요. 뭘 부탁한다는 거니? 아버님 명의로 된 집 말이에요. 그걸 저희 명의로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정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명의 집이라니 그건 아내와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정태 명의로 이전된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건 안 돼. 정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상민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왜 안 되는데요? 어차피 아버님 돌아가시면 하은이한테 갈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건 아버님, 상민이 갑자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정태는 깜짝 놀라서 움츠러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건데요? 저희가 얼마나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데, 모시고 있다고? 정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의문이 담겼습니다. 모시고 있다는 게 이런 건가요? 매일 집안일을 다 시키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게 모시는 것인가요? 그럼 모시는 게 아니에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 주는 게 당연한 건가요? 상민의 말에 정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건 자신이 하고 있는데 상민은 마치 자신이 해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요. 한 글자만 써요. 상민이 어디선가 서류를 꺼내왔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부동산 이전 서류였어요. 정태는 그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못해. 정태가 몸을 피하려고 하자 주영이 정태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야. 정태는 아픔에 소리를 질렀어요. 주영의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으면 끝이에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놓아줘요. 아파요. 하지만 주영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으며 협박을 시작했어요. 아버님, 하은이 이 사실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상민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언니가 알면 정말 실망할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이기적인 줄 몰랐을 텐데, 이기적이라고? 정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하다니, 이런 모욕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딸한테 갈 건데 지금 필요한 사위한테 안 주고. 주영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정태는 이런 주영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에도 건방졌지만 이렇게까지 위협적인 줄은 몰랐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정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무리 괴롭혀도 이것만은 할 수 없었어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집, 평생의 보금자리를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영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진짜 고집불통이네. 그럼 어쩔 수 없지. 주영이 갑자기 정태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정태는 균형을 잃고 소파에 쓰러졌어요. 아이고, 아버님 괜찮아요? 상민이 가짜 걱정하는 척하며 정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전혀 따뜻함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정말 안 해주실 거예요? 정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상민과 주영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같이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정태를 향한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태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죽겠구나. 정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딸에게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생각하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태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4시에 일어나 앉았어요.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주영에게 손목을 잡혔던 곳이 아직도 아팠어요. 정태는 서랍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 가계부로 쓰던 공책이었어요. 이제는 빈 페이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태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어요. 무엇을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글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딸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태는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정태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은아, 아빠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 문장을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딸의 이름을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계속 써야 했습니다. 얘들이 날 괴롭히고 있어. 상민이와 주영이가 매일 나를 힘들게 해. 집안일을 다 시키고 욕을 하고 어제는 손목을 잡아서 아프게 했다. 정태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런 말을 써도 괜찮은 건지 고민됐어요. 딸이 이 글을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건 내가 웃는 얼굴로 사는 게 좋았기 때문이야. 너는 40이 넘어서야 결혼했잖니.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랬어. 내가 말하면 내 인생이 뒤집힐까 두려웠다. 이 부분을 쓸 때 정태의 눈물이 공책에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져서 글씨가 흐려졌어요. 하지만 정태는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이젠 너무 힘들다. 매일 그 애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고 집안일을 다 해도 고마워하지 않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어제는 집까지 넘기라고 했다. 정태는 잠시 쉬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볼펜을 잡았습니다. 너라도 알아줘. 내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내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엄마가 널 믿고 있다는 걸.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정태는 공책을 덮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 공책을 딸에게 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정태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딸을 위한 아침을 준비해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달았습니다. 공책을 품에 품고 있으니 마치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하은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도 맛있는 아침 고맙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정태는 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 공책을 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상민과 주영이 깨어나기 전에 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은아, 네, 엄마 오늘 회사에 가면서 이거 좀 봐줄래? 정태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건네는 손이 떨렸습니다. 뭐예요, 이거? 하은이는 의아해 공책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봐. 혼자 있을 때 정태의 간절한 부탁에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책을 가방에 넣고 아침 식사를 마쳤어요. 그럼 저는 출근할게요. 하은이는 평소처럼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태는 현관까지 나가서 딸을 배웅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딸이 공책의 내용을 읽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으니까요. 지하철 안에서 하은이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지하철은 붐볐지만 하은이는 아버지의 글씨를 보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하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얘들이 날 괴롭히고 있어.
하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공책의 내용을 다시 읽었어요. 아빠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민이와 주영이가 매일 나를 힘들게 해. 하은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과 시누이가 아빠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다 시키고 욕을 하고 어제는 손목을 잡아서 아프게 했다. 하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손을 댔다니 상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말하지 못한 건 내가 웃는 얼굴로 사는 게 좋았기 때문이야. 이 부분을 읽을 때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말하면 내 인생이 뒤집힐까 두려웠다. 하은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의 마음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자신 때문에 아빠가 그 모든 고통을 참고 있었다니 이런 불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젠 너무 힘들다. 하은이는 공책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절망적인 심정으로 이 글을 썼을지 상상이 됐어요. 어제는 집까지 넘기라고 했다. 하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집까지 넘기라고? 아빠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었어요. 너라도 알아줘.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내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엄마가 널 믿고 있다는 걸.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하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의 절절한 마음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빠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빠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아빠를 보호하겠다고 말이에요. 지하철이 회사역에 도착했지만 하은이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갈 수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핸드폰을 꺼내 회사에 병가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병가 내겠습니다. 하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아빠가 쓴 글을 읽은 후 하은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하은이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정태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쓴 글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오늘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은이는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준 공책의 글을 읽은 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계획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상황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평소 회사 법무팀에서 자문을 구하던 변호사였어요. 하은이는 예약도 없이 찾아갔지만 다행히 변호사는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고령자 학대와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하은이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변호사는 하은이의 표정을 보고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하은이는 아빠가 준 공책의 내용을 토대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욕설과 협박, 재산 강탈 시도, 신체적 위협까지.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고령자 학대에 해당합니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네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이나 녹화 자료가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은이는 변호사의 조언을 메모했습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하은이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고령자 학대 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미리 알아두고 싶었어요. 고령자 학대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담당 경찰관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조사 과정, 필요한 증거들, 보호 조치 등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증거가 명확하면 즉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녹음이나 영상 자료가 있으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증거가 핵심이었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법무사 사무소였습니다. 아빠의 재산 보호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해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강제로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법무사는 여러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재산 보호를 위한 신탁 설정, 유언장 작성,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재산 이전은 무효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강요나 협박에 의한 재산 이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런 시도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요. 하은이는 이런 정보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했어요. 마지막으로 하은이가 향한 곳은 전자기기 매장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였어요. 초소형 카메라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리고 음성 녹음 기능도 확실한 것으로요. 매장 직원은 여러 제품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은이는 그 중에서 가장 작으면서도 화질과 음질이 뛰어난 것을 골랐어요. 배터리 지속 시간도 길고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도 됩니다. 완벽하네요. 이걸로 주세요. 하은이는 카메라 2대와 음성 녹음기 1대를 구입했습니다. 거실과 부엌에 각각 설치할 생각이었어요. 오후 4시쯤 하은이는 집 근처 카페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구입한 장비들을 점검하고 오늘 하루 얻은 정보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노트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1. 증거 확보 초소형 카메라 설치, 녹음 준비. 2. 법적 근거 마련 변호사, 경찰, 법무사 상담 완료. 3. 아빠 보호, 즉시 조치 가능하도록 준비. 4. 가해자 처벌, 법적 책임 추궁. 하은이는 계획을 세우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어요. 냉정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오후 5시 하은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것이었어요. 현관문을 열며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전혀 평상시와 달랐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해야 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조퇴했어요. 된장찌개 같이 먹고 싶어서요. 정태는 딸을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글을 읽었을 텐데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래, 금방 끓여줄게.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은이는 아버지와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손목을 살펴봤어요. 공책에 쓰여 있던 대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빠, 손목이 왜 이래요? 아, 이거 그냥 부딪혀서 그래. 정태는 얼버무렸습니다. 아직 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부딪혀서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요. 누가 잡았나요?
하은이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태는 딸의 표정을 보고 공책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은아, 괜찮아요, 아빠. 이제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하은이는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아버지를 괴롭힌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때 상민이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벌써 들어왔어? 일찍 퇴근했네. 상민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의 귀에는 가짜로 들렸어요. 아버지가 쓴 글을 읽은 후 상민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응, 일찍 끝나서 아빠랑 저녁 같이 먹으려고. 아, 그래? 좋네. 상민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하은이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상민과 주영이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아버지에게도 평상시처럼 대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상민과 주영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말투의 변화, 눈빛까지 하은이는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었어요. 아버님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상민이 가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식사 후 하연이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미리 준비해 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한쪽 모서리,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교하게 숨겨두었어요. 부엌에도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녹음 앱을 설치하고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언제든지 녹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하은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잠들었다고 생각하면 상민과 주영이 아버지를 괴롭힐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괴롭힌 사람들이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 벌어질 일들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설치한 카메라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럼 출근할게요. 하은이는 평소처럼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가지 않았어요. 근처 카페에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집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나간 지 20분쯤 지났을 때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시작할까? 주영이 상민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정태가 있는 거실로 향했어요. 정태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지만 곧 그 평화는 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의 가식적인 친절함이 전혀 없었어요. 응? 정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민과 주영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어제 우리가 한 얘기 다시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얘기? 정태는 일부러 모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시작됐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집 이전 얘기요. 아버님이 요새 좀 오락가락 하시죠? 상민의 말에 정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락가락 한다니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빴어요. 난 정신이 멀쩡해. 그래요? 그럼 어제 왜 이상한 공책에 뭔가 끄적거리고 있었어요? 상민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공책을 본 것일까요? 그건 혹시 하은이 언니한테 이상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어요. 아무 얘기 안 했어. 정태는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들이 공책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정말이요? 그럼 하은이 어제 왜 일찍 들어왔을까요? 상민의 말에 정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민이 정태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저희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아버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모르시는 척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버님 혼자 사실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상민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정태는 몸을 떨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우리 말 들으세요. 집 넘기는 것도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상민이 또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부동산 이전 서류였어요. 안 한다고 했잖아. 정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주영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주영이 정태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정태는 아픔에 소리를 질렀어요. 아야, 놓아줘. 도장 찍을 때까지 안 놓아줄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하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상민과 주영은 깜짝 놀라서 정태의 팔을 놓았어요. 벌써 들어왔어? 상민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평소에 가면을 다시 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은이는 거실로 들어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왜 우시고 계세요? 정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주영에게 팔을 잡혀서 아팠던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게 어머니가 좀 오락가락하셔서 상민이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오락가락? 하은이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상민과 주영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녹화해봤어. 아빠가 얼마나 오락가락 하나 보려고. 스마트폰 화면에는 방금 전 벌어진 일들이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주영이 정태를 위협하는 모습, 상민이 서류를 들이미는 모습, 그리고 정태의 팔을 거칠게 잡는 모습까지. 상민과 주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뭐가 오락가락하는 건지 모르겠네. 오히려 아주 또렷하게 보이는데 하은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우리가 그냥 오해? 하은이가 상민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하은이는 스마트폰을 조작해서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녹화된 영상들이었어요. 상민과 주영이 정태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모습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다 오해인가요? 하은이는 영상을 넘기면서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상민과 주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하은이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음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상민과 주영이 분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협박하는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늙은이한테 유산 넘기라고 해.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요. 아들이 이 사실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신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오자 상민과 주영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녹음했냐고? 집 곳곳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해뒀거든. 하은이는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공책에 적어서 모든 걸 알려주셨어.
당신들이 아빠를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 정태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하은아,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하은이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민과 주영을 향해 다시 차갑게 말했어요. 이건 협박이고 고령자 학대야. 경찰 조사 준비해뒀어. 상민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깐만. 여보, 내가 왜 이랬는지 설명할 기회를 줘. 설명? 뭘 설명할 거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주영이가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상민은 울면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를 괴롭힌 거요? 그게 이유가 돼요? 하은이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우리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오빠는 그동안 아버님 모시느라 고생만 했다고요. 고생? 하은이가 비웃었습니다. 아빠가 혼자 집안일 다 하고 당신들은 쉬기만 했으면서 무슨 고생? 그래도 됐어. 더 이상 듣기 싫어요. 하은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나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상민과 주영의 얼굴에는 절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어요. 여보, 제발 나가. 짐 싸는 시간 1시간 줄 테니. 하은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1시간이라는 시간은 상민과 주영에게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하지만 하은에게는 충분히 관대한 시간이었어요. 사실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었지만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는 해주고 싶었습니다. 상민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방에서 짐을 싸면서도 계속 하은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은이는 정태 옆에 앉아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목에 남아있는 멍자국을 보니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빠를 이렇게 아프게 할 때는 기회 같은 거 생각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상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정태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정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상민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주영은 오히려 화가 나 있었어요. 짐을 대충 가방에 우겨 넣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진짜 재수 없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 말을 들은 하은이가 주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잘못을 모르는군. 뭐가 잘못이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주영이 대들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어요. 아빠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게 잘못이 아니라고?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나중에 언니한테 갈 건데. 주영의 뻔뻔함에 하은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아빠한테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하려던 것도 정당하다는 거네? 에이, 몰라요. 어차피 우리 쫓아낼 거면서 뭘 그렇게 따져요? 주영이는 가방 지퍼를 거칠게 닫으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민에게 소리쳤어요. 오빠, 이제 그만해. 저 사람들이 우리 말 들을 것 같아? 상민은 아직도 하은이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안 되겠어? 나 없으면 누가 아버님을 돌봐드려. 돌봐?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빠를 돌본 적이 언제 있었나? 집안일은 다 아빠가 하고 요리도 아빠가 하고 청소도 아빠가 했는데 그래도 내가 곁에 있었잖아. 곁에 있으면서 괴롭혔겠지. 하은이의 말에 상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정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태에게 집중됐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보기 싫다. 정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이 드디어 터져나온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다. 아버님, 너희는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어. 집안일 시키는 파출부 정도로 생각했지. 정태의 말에 상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니? 정태의 목소리에는 70년을 살아온 아버지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지 마라. 진작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상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주영이 큰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빠, 이제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어. 상민도 마지못해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짐들과 그동안 모은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게 끝인가요? 우리 결혼한 지 벌써 3년이나 됐는데 아빠를 괴롭힌 것도 3년이겠네. 하은이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동안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사랑했지. 하지만 아빠를 괴롭히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하은이의 말에 상민은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끝이었어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매일매일 있었어. 아빠한테 잘해드릴 기회가 말이야. 하은이는 상민의 가방을 들어 현관으로 가져갔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었어요. 주영이는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우리 없으면 아버님 누가 돌봐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야. 하은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돌보는 것과 괴롭히는 것은 다른 거야. 상민은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정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저를 용서 못하시겠어요? 정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상민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정태의 말이 상민에게는 마지막 선고와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상민과 주영이 마지못해 집을 나섰습니다. 주영은 끝까지 화가 나 있었고 상민은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봤어요. 여보. 하지만 하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닫을 뿐이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은이와 정태만 남은 거실은 이상하게 넓어 보였어요. 정태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하은이도 아버지 옆에 앉아서 함께 침묵했어요. 후회 안 해? 정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 후회해요? 상민이 쫓아낸 거 전혀요. 하은이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아빠가 더 소중해요. 아빠를 괴롭히는 사람이랑은 같이 살 수 없어요. 정태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런 딸을 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었어요. 고마워, 하은아. 뭘 고마워해요? 당연한 거죠. 집 밖에서는 상민과 주영이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짐이 많아서 한 대로는 부족했어요.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주영이 물었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일단 친구 집에라도 가서 며칠 머물러야지. 상민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었어요. 빚은 어떻게 하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택시가 떠나가는 것을 하은이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하은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태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민과 주영이 떠난 후 집안은 놀랍도록 평화로워졌어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고요함과 따뜻함이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정태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됐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정태의 발걸음도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딸을 위한 아침을 준비하는 것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어요. 쌀을 씻으면서 정태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하은이가 얼마나 자신을 세심하게 돌봐주었는지를요. 아버지가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외롭지 않을까 걱정하며 일찍 퇴근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정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진짜 가족 말이에요. 아빠, 벌써 일어나셨어요? 하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거의 다 됐어. 하지만 하은이는 아버지 옆에서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상민이 가끔 도와주는 척했지만 지금은 딸이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아빠,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너는? 저도 잘 잤어요. 요즘 정말 숙면을 취하는 것 같아요. 하은이의 말에 정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는 모습은 평범했지만 소중했어요. 누군가 눈치를 주거나 험한 말을 하지 않으니 음식 맛도 한결 좋았습니다. 아빠가 끓인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은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태는 뿌듯해했어요. 별 말씀을 매일 먹는데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엄마 손맛이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태는 행복했습니다. 딸과 단둘이 조용히 아침을 먹느니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뭐니? 혹시 이 집 떠나서 고향에 내려가고 싶으시지 않아요? 정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아빠가 여기서 안 좋은 기억이 많을 것 같아서요. 새로운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하은이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딸의 마음이었어요. 정태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면 정말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옛 친구들도 만나고 텃밭도 가꾸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럼 함께 내려가요. 저도 고향이 그립긴 해요. 너는 직장이 있잖니. 요즘 재택근무도 많이 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니면 고향에서 다른 일을 찾아봐도 되고요. 하은이의 말에 정태는 놀랐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해? 여기서 싸운 것들을 다 버리고 아빠가 더 중요해요. 다시 싸우면 되죠. 하은이의 말에 정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 자신도 신기했어요. 고마워, 하은아. 하지만 아직은 여기 있고 싶어. 여기 있고 싶으시다고요? 응.
이제야 진짜 우리 집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태의 말에 하은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어. 정태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런 딸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창 밖으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와서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 오랜만에 이렇게 맑은 날씨 같아.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햇살이 식탁길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랐어요. 아빠 저녁에는 같이 외식할까요? 오랜만에 아빠가 좋아하시는 갈비탕 먹으러 가요. 좋지. 정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약속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알겠습니다. 하은이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태도 따라 나가서 딸을 배웅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아빠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 천천히 와도 돼. 무리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하은이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태는 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했어요. 정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작은 공책 하나가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용기를 내서 딸에게 진실을 말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하은이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제는 아버지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말로는 못 전한 진심이 공책 하나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70세 이정태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선택과 아버지를 지킨 딸. 하은이의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께도 감동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